22페이지 하면 되나? 자, 22쪽부터 갈게요. 고구려 발전, 고국 천왕부터 갑니다. 위에 타이틀 먼저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왕권을 강하게 하여 을파소의 건의를 시행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을파소죠? 국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기 좀 국무총리급 되겠죠. 사료 갑니다. 진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대법. 왕이 지량에서 사냥할 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우는 것을 보고 어째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신은 가난하여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수 없고 한 대 한 마리 양식도 없어 쓸 수가 없어 웁니다라고 했다. 왕이 소속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구워주고 겨울 10월에 갚게 하는 상설 규정을 만드니 내가 크게 기뻐했다. 을파소의 진대법을 문제를 보러 갑니다. 1번 고국 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그대로입니다. 고국 천왕이죠. 참고로 덧붙이자면 을파소는 기록에 의하면 농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일종의 춘대춘합의 방법이죠. 우리가 1년 농사를 보통 가을에 끝나잖아요. 추수 끝나고 그걸 1년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3월줄 되면 그 해 넘기 3월줄 되면 봄이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쌀을 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쌀을 다시 납부받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방법이죠. 춘대춘합의 방식이다. 보통 시대별로 약간 명칭이 다르긴 합니다만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오. 고국천왕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부족적인 전통을 지닌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오부적 개념에서 행정적 개념으로 오부로 개편됐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고국천왕 때 전현의 모형에 침입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X. 이후 4세기 중반 고국 원왕 때입니다. 고국 천왕이 아닙니다. 고국 원왕 시기에 모형왕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되게 시험에 잘 문제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국 천왕이 아니라 고국 원왕 때 전현의 모형왕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당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책에서 배웠겠지만 고국왕의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갔고요. 고국왕의 아버지는 전임 왕이었겠죠. 왕의 뼈를 인질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 갖다가 인질로 끌고 간 거예요. 나라에 되게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일이 발생된 거예요. 네. 치욕적이죠. 고국왕. 그래서 고국 천왕이 아니고요. 고국 원왕 시기에 전현 모형왕이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당하였습니다. 4번 고국 천왕은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동천왕 가겠습니다. 동천왕. 중국 낙난과 연결되는 교통요지 서안평을 선제 공격했다. 서안평의 핵심이죠. 서안평을 선제 공격했다. 그러나 왕 20년 유주자사 광구검의 반격을 합니다.
유주자사 강국의 중국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반격을 받아 한도성이 함락당했다. 한도성이 함락당했다. 한도성은 평지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산성에 모여있다는 얘기는 평지성도 그렇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용장, 미루와 유유의 계책으로 적을 격퇴시켜서는 한도성이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247년에 평양성으로 유시천도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평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평양이 아니에요. 중국 내에 있는 평양성이, 아니, 중국 내에 있는 영토에 있는 평양성이야. 지금의 요동지역에. 그러니까 평양성, 지금 알고 있는 장수왕 때 평양을 천도한 그거하고 전혀 다른 평양성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갑니다. 동천왕 때 이의 장수 강극에 의해서 한도성이 함락되었다. 이나라 장수 강극을 공격하였어. 한도성이 함락되었다. 미천왕 가죠. 자, 왕 12년 각을 장수를 보내 서한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서한평.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가 서한평이라고. 이 자체가 고구려의 영토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국 애들이 서한평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계속 즉위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이 왔다는 거예요. 고구 원왕 때는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미천왕 때 가가지고 서한평을 습격해서 우리 다시 되찾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서한평을 다시 찾게 되었다. 문제를 가로가죠. 다 읽었군요. 다시 더 읽어볼게요. 왕 16년 중국과 낭랑을 연결하는 교통이어진 서한평을 선제 공격하였다. 그러나 왕 20년 유주자사 강구금의 반격을 받아 한도성이 함락당했다. 용장 미루와 유의 계책으로 적을 격퇴. 한도성이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파괴 입술 평양선에서 천도하였다. 한 번 더 읽은 것 같은데 선생님? 읽어보니 왠지 익숙하지? 정신이 없어. 미천왕 하다 말았구나 내가. 자, 서한평을 습격하였다. 낭랑을 침범 남이청을 했다. 문제 바로 가 되겠다. 7급 문제인데요. 고구려 미천왕은 5대 19기라는 중국 대륙의 분열상을 튼다 낭랑과 대방을 점령하였다. X. 이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대입니다. 5대 19국은 당나라가 멸망한 뒤 907년, 즉 10세기 상황 내용입니다. 이게 7급 정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중국 역사와 같이 곁들여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5대 19국과 5호 16국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5호 16국,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라고 지칭하는 애들 5개 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5개 오랑캐들이 16개 나라를 만들었다. 5호 16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고구려 미천왕 낭랑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유역을 확보하였다. 낭랑 완전히 축출했다. 미천왕 때. 그리고 여기 사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료 선생님이 집어두질 않았는데요. 미천왕 때 낭랑을 몰아내고 대동강유역을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낭랑을 몰아내는데 그 나라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한 나라 유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뭐 몇 달 정도까지 그 줄을 꽁무니 이을 정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미천왕은 낭랑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는 낭랑이 평양이라고 하지 않고 싶은데 전애들은 평양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양에 살고 있던 낭랑 애들이 자기 나라로 한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엄청난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끊임없이 몇 달씩 걸려서 지나갔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료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평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평양인지 요동지방의 평양인지를 두고 되게 분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 사료를 기초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참고로 평양에 그 땅을 파게 되면 낭낭시대 유물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평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양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약간 논란거리기도 하다. 다음 오른쪽 미천왕 때 을불신앙 갑니다. 미천왕 때 을불신앙. 이거 나올 때가 됐거든요. 끊임없이 내거든요. 제가 모의고사도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을불 갑니다. 궁궐을 나갈 것이 없던 을불은 수실촌에 산 음모란 자의 집에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키워드는 머슴살이에요. 을불이 동그란 채씨가 머슴살이에요. 즉 왕족이죠. 왕족인데 큰아버지가 왕이에요.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물론 지는 왕과 강화를 목적이겠지만 약간 큰아버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카인 을불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야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라도 자구책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머슴살이하고 소금 장사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음모는 을불의 왕인 조카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에게 심한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을불아, 연못에서 개구리가 몹시 요란하게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가 연못에 돌을 던져 개구리가 울지 못하도록 해달라. 을불은 등촌 출신 지모와 함께 소금 장수를 하기도 했다. 개구리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치면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야.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옛날에 다 시골이잖아요. 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골에 커다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주변 연못에서 개구리가 저녁 내고 우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을불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돌멩이를 던져서 연못에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개구리 울지 못하게끔 계속 던져야 돼요. 근데 개구리가 울음을 멈추자고 저녁 내고 우는 거예요. 이게 짝짓기처리예요. 개구리가 우는 것은 짝짓기자는 신호거든요.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개구리들의 본능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막지를 못했어요. 쫓겨나요. 아니 개구리도 하나 못 잡냐고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잡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연못을 메꿔버리면 되잖아. 불도저 하나 불러가지고 메꾸면 되잖아. 개구리 부르니까. 그죠? 아닌가? 너무 잔인해? 알았어. 그냥 을불처럼 살겠다는 거야? 쫓겨나겠다는 얘기야? 자, 다시 가봐. 을불은 동천 출신 지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또 했습니다. 왜냐면, 소금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번대. 그 당시 가장 마진이 좋은 게 소금 장사예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 소금은 해안가나 내륙의 소금 연못 등지에서만 나는 것이지만 누구나 먹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 장사에 사야만 했다. 을불은 서해안에 있는 염전에 소금을 받아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 소금을 팔려고 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요. 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아니 왕실에 사는 말 그대로 왕자인데 뭐 물정 안 내고 뭐가 있어? 물정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사회생활에 물정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빵 가격 얼마, 음식 값, 뭐 얼마 대충 다 알잖아요. 딱 사기 맞기 좋잖아요. 말 그대로 왕실에 살았던 촌놈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미천왕이. 미천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걸 겪었다는 거예요. 고국 원왕이죠.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그의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두러 고구려 침입 평양성을 공격. 고구려 왕 사유임이 줄여야 돼요. 사유. 힘을 다해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보통 유시라고 그러죠. 유시에 맞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부로 쏜 화살이죠. 막 쏜 화살이죠. 저쯤 되면 고구려 왕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다가 막 쏘는 거예요. 근초고의 아들 근구수가 막 얘들 데리고 쏘는 거예요. 운 좋게 고구려 왕이 죽은 거지. 고구려 왕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죠. 1번입니다. 고구려 왕 때 전현 모형왕에 침입하다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 명이 포를 잡혔다. 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갖고 어머니가 인질로 됐고 백성 수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최대
네, 난국이 됐다. 고공낭식 최대 난국이 됐다. 한는 건 뭐죠? 이 제시문의 왕의 업적은 제시문 시기의 왕의 업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고공왕 시기에 고공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4세기 백제권 조왕 시기. 우리 얍전 모의고사 볼 때 6세기 거 한번 냈죠. 6세기 상황을 던져주고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역사책이 뭐냐고 물어봤죠. 거칠부에 북사였죠. 4세기, 6세기, 7세기 잡아야 돼. 4세기 어디야? 백제. 6세기 어디야? 7세기 어디야? 고구려. 아셨죠? 백제, 신라, 고구려, 4세기, 6세기, 7세기. 역사 시험 문제를, 역사책을 얘기 물어보는 거야. 책 제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백제, 고흥에? 거칠부에? 책 제목들이에요. 다 요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역사적 사실을 갖다 던져준다는 거야. 그럼 요 시기의 책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모의고사 이거 냈잖아요. 그죠? 맞나? 아니 요거 냈구나. 요거 냈구나. 내고도 몰라? 여러분 내일 모의고사 없지? 선생님 거 하자 내일. 복사해서 하자. 왜냐면 여러분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해야 되는 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다음 주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더블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수업 끝나고 말미에 모의고사 볼 테니까 참석하셔도 됩니다. 목요일 보긴 했어?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빨리 얘기해 줘야지. 오케이. 그러면 안 할 겁니다. 네. 내일은 수포를 몇 개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 수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업 참석 안 하시면 괜찮아요. 그대로 봐야 돼요. 실력 좋으시면 되니까. 네. 소수로만 갑니다. 소수량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중등학교 수준 문제인데. 그냥 문제로 바로 갈게요.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오케이? 불교 공인, 태학 설립. 또 틀린 거 있다. 소수령은 진일절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진대법은 고 천황 시기. 누구의 건이? 을파서의 건이. 을파서의 건이. 소수령은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태학 맞죠? 율령, 태학.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죠? 국가가 쫄딱 망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되게 긴급한, 2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내치죠, 내치. 소수령 시기 내치라고 써놓으면 돼요. 소수령 시기는 누구를 공격할 여력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에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 태학, 불교 공인 이 세 가지. 이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에요.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불교 공인.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율령 공인 또는 반포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율령도 모르겠고 공인도 모르겠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못 배웠거나 엉터리를 배웠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공인이란 말은 국가가 허락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허락한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율자리니까 형법이겠지. 요즘 말로 치면. 영은 뭐 명령한다니까 뭐야? 국가가 사연에게 명령을 뭐라 불러주면 여러분 5과목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행정법을 영이라고 그러지. 생 기초야 이거. 아니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한 것처럼 눈빛 보지 마 그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이거. 많잖아. 선생님 얘기하니까 율령이 이거구나 알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수업 시간 이런 걸 안 배웠거나 배웠어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를 선생님 와서 가지고 있어. 네, 선생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닌데, 그죠? 그쪽도 7급 강의했던 선생님인데, 그렇지 않아? 우리 엊그저께 헌법 선생님 만났는데
옛날 자기 고시 과목에 정약용이 쓴 책이 몇 권이냐 그게 나한테 물어봤어. 그걸 시험이라고 예, 알아요. 본인 그때 봤나 봐. 한국에서 사법고시 하면서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대문을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질감을 느꼈어요.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였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 문제 없잖아. 근데 502, 503, 504, 505. 답 504권인데요. 그때 당시 504권이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통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말을 못하고요. 한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전의 문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흠음신서, 몽윤신서를 편찬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정답에 대한 설명을 1, 2, 3, 4 주거든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문제가. 아니, 정통이잖아. 1 더하기 1이 딱 떨어지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 여러분 현장 갔는데 연한 박정희 쓴 책은 몇 권인가요? 1권, 2권, 3권, 4권 어떨 것 같아? 내가 아는 게 몇 권인지 카운트해야 되잖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 시험장에 가시면. 그게 이제 20년, 30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황당하죠. 어디 하다 갔어? 소수점 하다 왔지? 소수점 이 정도면 넘겼을 때요. 자, 드디어 우리가 강일퇴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오세기는 고구려 전생인 거 다 아시죠? 누구예요? 강희토 대왕하고 장수왕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강희토 대왕, 장수왕의 아버지는? 여기 되죠? 부자지간이죠? 네. 헷갈리는 거 대비해서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광장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뭐 1호 광장, 2호 광장 이렇게 외우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강희토상 업적, 장수왕 업적을 나열하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진짜 유치한 문제거든요. 강희토상 경우는 땅 넓힌 거잖아요. 장수왕은 땅을 넓힌 거예요. 똑같아요. 공통점이. 그런데 이제 장수왕의 업적이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혹시 업적 적어 순서를 물어본다면 광장 체크해서 요것만 잡아도 문제를 풀 수 있고 50%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강희토상 갑니다. 사료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데리고, 경자년은 서기 400년이에요. 네, 400년이에요. 그래서 5세기 초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기병 5만 명을 데리고 신라에 구원하게 되었다. 신라는 어느 왕인가요? 신라는 뇌물왕 또는 뇌물마리까지 나와 있죠. 누가 쳐들어왔네, 그죠? 누가 쳐들어왔나요? 옆에 나라 백제와 금강가야와 애가 쳐들어왔죠. 그 뇌물왕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제투쟁에 SS를 청했다. 그 결과 강제투쟁 신라에 기병 포함한 5만 명이 남하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백제는 자기 나라로 도망갔고 금강가 자기 도망갔고 애도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강제투쟁의 기병이 어디까지 내려갔다? 끝이 아니라 금강가를 갖다가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금강가야는 없어지고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었다 이렇게 되죠. 경상도 고령이죠. 경상도 고령이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었다 이렇게.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강제투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자년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됐다. 군대가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게 되니 해적이 많았다. 군대가 도착하자 애적이 퇴각하였다. 세 번째 사료갑니다. 영랑 6년에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백잔은 백제를 뜻해요. 두 가지 썰이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약간 그 백제인들 갖다 비하적인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잔을 토벌하였다. 우리 군사가 어느덧 백잔의 도성에 접근, 백잔에 항복하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여 덤비자 왕은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아리수는 원래 한강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리수. 서울시에서 먹는 물을 갖다 아리수라고 그러거든요. 한강 물을 갖다가요. 아리수를 건너 백잔성으로 징계가 있다. 백잔의 군주는 남녀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바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명사했다. 지금부터 이후로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풉니다. 1번. 강요투쟁 때 후년의 공격을 받아 요동적의 진출, 북쪽의 숙신을 정복하였다. 되게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강요투쟁 시기에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X. 근초왕, 고구왕 시작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요투쟁이 신라를 도와 낙동강 지역에 애병을 대파했다. 이거 설명했던 것 그대로 쭉 내려가 볼게요. 6번. 강요투쟁 비는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X. 강요투쟁 비는 밑에 나와있죠. 만주 지린성에 있어요.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뭐야?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 비가 유일한 겁니다. 7번. 강요투쟁 비문에 고구려 건국신화와 정복기사 수묘인의 관련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수묘인. 묘지기들이에요. 묘를 지키는 사람들을 수묘인이라고 불러요. 요즘 쓰는 말은 묘지기. 요즘 쓰지는 않죠. 묘지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360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지기라고 불러요. 묘지기. 같은 말로 수묘인. 요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만큼 자기 아버지 묘를 되게 신성시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탑을 세우고 매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비싸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의 시각 보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시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가능했을 거고요. 쭉 내려가 보자. 12번 봐보자. 장수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은 강개토대한테 쓴 첫 연호죠. 우리나라 최초 연호입니다. 최초 연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같이 하겠노라. 백성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백성과 같이 하겠노라. 최초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황제국을 갖다가 대회에 표시하는 것이다. 중국만이 황제국을 표시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황제국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영락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강개토장 재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넘어갑니다. 장수왕으로 갈게요. 장수왕. 계로왕이 북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에서 나왔다. 전에는 고구려가 위를 굳게 지키더니 점차 승냥이 같은 추악한 무리가 되어 백제를 압박하고 애교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재물과 힘이 다하고 일위생 함락될 위험에 처했다.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고려 태왕의 상왕공은 신라 매금의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길 원하였다. 매금은 의복을 내리고 상하에 의복을 내리는 등 교를 내리셨고 12월 23일 갑인년에 동이 매금이 상하가 우벌성에 가서 교를 내렸다. 매금은 고구려가 신라 왕을 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적인 용어들이에요. 고구려인이 말하는 매금이란 말은 신라의 왕을 갖다 약간 얕잡아 비하하는 용어였다. 또 최근의 기록에는 신라 자체 내 기록에 자기 왕을 갖다가 매금이라 칭하였다는 용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비하하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스로 진설을 왕을 갖다가 매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네.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장수왕은 부여를 복속하고 고구려 체두영토를 확보하였다. 체두영토 나오면 무조건 문자항이에요. 문자항이에요. 부여를 복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자항이에요. 문자항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장수왕의 손자예요. 장수왕의 아들은 죽었어요. 장수왕의 아들은 조다예요. 조다. 장수왕의 아들은 조다의 아들이 뭐예요? 문자왕이에요. 여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았죠. 그래서 장수왕이 된 거죠. 한 90 다 돼도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90하면 되게 장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90 다 돼도 86, 7 정도 살았거든요. 장수왕을. 그러다 보니
또 결혼을 우리가 빨리 하잖아요. 그 시기에. 10대 중후반에 하잖아요. 그 아들 조다는 그 살지 못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 때 와서 문제왕 때. 문제왕 때 어떻게 부여가 이제 복속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구려 최대 영토가 확보된 거죠. 최대 전성기이기도 하죠.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문자왕이 땅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력이, 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그러니까 최대 전성기와 국력이 약해진 시기가 한 시기에 다 같이 있는 거야. 누가? 문자왕 시기가. 그러니까 회피했다가 언회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 누군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회피했다가 언회피했다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에 대한 재임식이 계속 역사 계속 표현되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지금 됐던 그 뒤에 뭐 100년, 200년, 300년 시까지 계속 잘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충주 고구려는 장수왕 시기의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여 그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기까지 좀 풀게요. 나머지 풀지 않는 거 있죠. 강개토양 장수 되게 많아요. 지금 이보다 더 많아요. 내가 쓰다가 지쳐버렸어요. 찾는 것도 힘든데요. 쓰다가 지쳐가지고 이 정도만 하자. 이것도 많다. 나머지 여러분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봐셔도 돼요. 기출 풀 때 요것만 푸셔도 돼요. 장수하고 강개토양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페이지. 문장님 설명드렸죠.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최고 전성기이다. 그 다음에 망해가는 시기도 했다. 자, 백제의 세태계로 갑니다. 비유왕. 안 나와요. 안 나와. 거의 안 나옵니다. 계로왕. 계로왕도 거의 안 나옵니다. 계로왕도 거의 안 나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책이니까 대부분 전성기를 내거든요. 문주왕 보셔야 돼. 문주왕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문제를 풀면 돼요. 도읍을 금강역에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울에서 공주로 수도를 옮긴 거야. 그것만 잡으시면 돼. 지금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문주왕 시기에 백제가 천도했다. 오늘날의 서울에서 어디로요? 웅진이니까 오늘날의 공주로 천도했다. 동성왕갑. 혼인 보시죠. 문제를 바로 가도 되겠네. 백제 동성은 신라 앙족의 딸을 앙비로 맞이하여 나주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 정도까지만. 백제의 제도. 정사함 바이 체크하세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 있죠. 정사함이라는 것을. 자, 이거 던져주고 정사함이라는 제도가 백제에 있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백제는 6자평과 16관등제를 뒀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 문제란 말이야. 2024년 지방제 기출문 이거 던져주고 백제를 내가 알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지. 정사함이라는 게 고구려에 있습니까? 백제에 있습니까? 신라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 처음 건국했을 때 이런 바위에서 여러 권력자 대신 될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나중에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궁궐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여기다가 정사암 적었다는 거죠. 요거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정사회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다시 저기 지리산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회의를 논해야 돼. 그건 아니지. 그치? 그 뜻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기 위해서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회의를 논했다. 이게 어디냐고 물어본 거죠. 이게 백제란 얘기지. 그럼 정답을 여기 들었는데 백제는 6자평제 16관등제를 줬다. 다 맞아주는 거잖아요. 6자평. 또는 5자평이라고 돼요. 네. 왜냐하면 깊어지면 안 되는데 내신자평을 다른 말로 상자평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자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자평이라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신자평 또는 상자평을 포함한 5자평 제도를 뒀다고 틀린 질문 아니에요.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질문들이겠죠. 아셨죠? 백제는
상자평을 포함한 오자평 제도를 두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6간등 제도. 암기돼 있죠? 고구려 몇 간등이에요? 10여 간등 또는 14간등. 백제 16간등, 신라 17간등. 외워졌죠? 14, 16, 17 또는 10여 간등.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지금 21세기는 몇 간등이죠? 9간등.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어렵지? 구급도 어렵지? 장난 아니지? 구급 공부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구급 쉬운 게 아니에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몰라요. 근데 학원에 왔을 때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공부를 제법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나의 나태함을 깨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기 가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보면 점수 보면 알아요. 모의고사 보면 알잖아요. 어이씨. 나오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나태함을 가장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대지도 깨지는 거예요. 10문제 중 5개도 못 맞으죠. 언제 막 점수 떠놓잖아요. 9개 맞은 사람, 10개 맞은 사람. 그때 반성하면 돼요. 창피한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처음부터 잘하면 올 이유가 없지. 모의고사를 꼭 보세요. 나의 나태함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만심을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혹 행여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다면 모의고사를 구입하세요. 구입하니까 어떤 방법을 구하세요. 원장님을 구워 삼든 저를 구워 삼든 어쨌든 간에 그 모의고사를 내 손에 집어넣어야 돼요. 남들이 다 본 모의고사 나는 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나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볼 실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의미가 없는 얘기. 많이 틀린 거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하면. 처음부터 잘 맞으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격이라는 길까지 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한 거죠. 무조건 시험 보세요. 10문제 받으면 10문제 다 틀려서 괜찮아. 창피한 거 없어. 자기 전공 과목 아니면 당연히 어렵지.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라고. 지금 행정부 봐봐. 점수 나올 것 같아, 선생님한테? 30년 전에 공부해야 됐어. 못 풀지. 다 까먹었지. 꼭 같아. 그 논리 보면 꼭 같은 거예요.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닌 이상 어려운 과목인 거야, 다. 무조건 봐, 모의고사. 어떤 방법이든 이번 주 모의고사 어떤 방법으로 다 구해서 봐. 안 되면 복사를 해서도 자기 거 챙겨야 돼. 무조건 봐야 돼. 그 자기 현 주소를 알아야 돼. 무조건. 명심하세요. 모의고사 보면 무조건 챙겨서 볼 거. 무령왕 가겠습니다. 빈출이에요. 오른쪽 성왕도 빈출이에요. 백제 르네상스잖아요. 그죠? 중흥이니까. 앞에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몇 세기? 백제건조 되게 잘 나오지. 그다음에 찌그러진 시간이 잘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다시 중흥기잖아요. 여기 이제 르네상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잘 나가서 쫄딱 망했다 다시 살리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중흥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령왕하고 성왕이에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인사들이죠. 요 사람. 백제는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출제가 계속 로테이션 도는 거예요. 자, 무령왕 갑니다. 무령왕 업적합니다. 첫 번째 사료. 무령왕은 백제의 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록했다. 무령왕은 512년, 521년 남조의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 애교 관계를 강화했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남조의 양나라 사신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걸 뭐라 불러? 이진? 봐봐.
남쪽에 있는 왕조 국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 반대로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야? 위진 남 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위진 남북조 시. 꼭 기셔야 돼요. 위진 남북조 시. 중국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송제양 요거야. 지금 하려고 하는 요거야. 시험 출제자들이 위진 남북조의 단어를 알고 있는데 살짝 봐봐. 북조의 양나라에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야. X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양나라가 북쪽이 아니라 북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쪽의 왕조 국가야.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기에 양나라와 수교를 맺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되게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은 이 말장난 하나 살짝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출제자들이 되게 이걸 함정을 되게 잘 판다는 거야. 위진 남북조 시기. 위진 남북조 시기. 됐죠? 그래서 양나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진도 되게 중요하죠. 백제에 불교가 유입되죠. 백제기. 북인에 또 중요하죠. 부가되어 있죠. 강혜두대왕이 북위를 정벌을 준비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해 버렸죠. 그럼 북위를 어떻게 정벌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지, 사망했으니까. 그럼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위협을 받들어서 북위를 공격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장수왕은 강희대 아들 장수왕은 북위를 정벌을 하지 않죠. 반대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죠. 이것만 하면 돼요. 구급정도 해당되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 다 풀어낼 수, 이 정도만 다 풀어낼 수 있어.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몰라요. 대신에 문제의 답만 외우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요소잖아요. 근본을 알고 뭘 문제를 풀어야 돼. 무조건 답만 외우는 거야. 되게 위험한 요소예요. 이것만 적으면 돼. 이진, 남북조, 이거 쭉 적으면 돼. 동진, 북위, 송제, 양진, 수, 당. 어떤 수나라가 먼저인지 당나라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그지? 이 앞전에 거기서 뭐가 나왔어? 수나라 전쟁 누가 해? 누가 하냐고. 당나라 누가 나와? 양만춘 아니고 안시성 싸움. 외우라고 그랬지. 을지 훈련을 연기하여 안시성이 승리하죠.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잡아야 돼. 을지문덕이 여기야. 당나라 연개소문 여기 안시성이. 당태종 이세민하고 싸우는 거야. 오케이? 되게 중요해. 역사 공부를 처음 고대사 공부할 때 이진 남북조가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삼국시대를 통일하잖아. 이 나라, 청나라, 오나라, 조조가 세웠던 이 나라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위.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지? 뺏기잖아요. 사마씨에게. 사마씨성을 가진 애들이 나라를 빼서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진나라라고 한다고 이렇게. 여기 앞에 진시황태 진이 아니고 여기 뒤에 한자가 달라요. 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대사 공부할 때 4세기, 5세기, 6세기 공부할 때는 이거 무조건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이진 남북조 시기 할 때 안 보고 쭉 쓸 수 있으면 이 시대의 공부는 중국 역사를 살짝 베껴 들 때는 내가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외워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외웠는데 어떻게 시험 때까지 외워지나고 그 유지되냐는 얘기예요. 오늘 외우고 오늘 저희가 밥 먹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오전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아니잖아요. AI도 아니잖아요. 다 까먹지 뭐. 그런데 시험 때까지 내년까지 가겠냐고. 원리를 모르면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진남북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장난치는 게 그러잖아요. 양나라요, 장난친다고. 이렇게 봤더니 북조의 양나라와 교류하였다. 맞아, 틀려. 북조는 여기잖아요. 남조 여기잖아요. 송제, 양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남조의 양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북조의 왕조가 양나라와 교류하다 이거 좀 틀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단어가 남조와 북쪽을 집어넣을 수 있다.
다시 켜지러 갑니다. 무령왕 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3번. 근초광은 칠주도를 제자가 일본에 전파했다. 아주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예요. 4번. 9까지. 근초광은 평양까지 진군해 고구군왕을 전사시켰다. 7번. 근초광 때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그래서 근초광에 대한 업적 막 던져주고 이 시기에 역사책 물어보면 어떻게 고흥이 서기를 잡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때만 저기 뿅뿅 하는 거지 지금. 그지? 아니 나는 가는 데마다 뿅뿅해. 모든 학원에 갈 때마다 뿅뿅이야. 그래서 얘들이 나만 찾아다니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그 밑에 사려 볼게요. 무령왕 시기에 담로에 밑줄 그었어요. 담로. 네, 22개의 담로가 설치되죠. 22담로가 설치됩니다. 왕족들을 파견하죠.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으로. 왜? 그 위의 왕 전임 왕이다 동성왕이 피살당하거든요. 동성왕이 피살당했다는 얘기는 왕권에 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왕족들을 갖다 지방의 세력들 지방에 파견해서 왕권을 계속 강화시키고 왕의 업적도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 중에 하나가 무령왕이기도 합니다.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의 통제를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령왕은 남조의 양과 교류하여 가야 지역을 진출하였다. 무령왕은 남조의 양과 교류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 핵심 뭐죠? 남조죠. 양나라도 양나라지만 핵심은 남조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북조 적으면 X를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남조의 양나라의 애교 연결 강해져. 네. 조공 맞습니다. 조공무역 했습니다. 네. 조공무역 했습니다. 오른쪽. 무령왕릉 무덤에 대한 부분. 가장 처음에 잘 나온 것 중에 무령왕릉 무덤이죠. 무령왕릉은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다. 토굴되지 않고 고스란히 출토된 금제 관장식 등의 호화로운 유물 덕에 급속 유명해졌다. 무령왕릉에서 무령왕의 부인 역시 합장되어 발견되었다. 3년 뒤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뭐가 돼? 그러니까 무덤 안에 부부 무덤 관이 2개가 있다는 거야. 합장묘가 되는 거지. 한날 한시에 동시 죽은 게 아니야. 3년 뒤에 죽었는데 똑같이 묻었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3년상을 치렀다는 거야. 3년상을 치렀다는 얘기가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예요, 유교예요, 도교예요? 유교예요. 네, 유교예요. 무령왕릉 남조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받아 화려한 무늬를 새긴 벽돌 무덤이다. 최초죠. 우리나라 왕릉 무덤 중에 벽돌 무덤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무령왕에 여러 가지 썰이 있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남조의 양나라에서 벽돌을 찍어왔거나 남조의 양나라에서 벽돌을 찍어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찍어서 제작해서 쌓았거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되게 잘 나오죠. 최초의 벽돌 무덤이니까요. 벽돌 무덤을 한자로 표현해 볼까요? 벽돌 무덤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나는 벽돌 무덤 알고 갔는데 갑자기 벽돌 무덤이 아닌 건데 무령왕 거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벽돌전, 싸울축, 무덤분, 전축분이라고 돼요. 전축. 그래서 대학교 가면 어떻게 건축학과 있잖아요.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있잖아요. 쌓는 걸 하는 애들이잖아요. 건축학과니까. 성황가죠. 도읍을 사비로 옮겼대요.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 사비로 옮겼대요. 한성은 서울이죠. 여기 뭐예요? 공주죠. 누구죠? 문주왕이죠. 사비는 올날이 어딘가요? 부여죠. 여기 누군가요? 성왕이겠죠. 이 정도 카테고리는 당연히 잡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을 때 시기에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보고 성왕 물어보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나라 이름을 바꿨네요. 백제에서 이렇게 국호를 바꿔버렸어요. 남부여, 남쪽의 부여라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백제의 조상이 부여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부여가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성왕 시기 일시적으로 이름이 개명이 됐을 뿐이에요. 문제를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한능검 문제예요. 548년 고구려가 하고 살짝 이렇게 넣어줄래요?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고구려가 말갈 군사를 동원하여, 그렇게 말이 딱 맞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548년 고구려가 말갈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왕이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진흥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한능검 문제인데 수준이 되게 높아요. 네. 한능검 22예요. 초기 거야. 초기 한능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30회 정도까지는 한능검 문제가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 뒤로 쭉 나오는 부분들은 수준이 되게 낮아져요. 초기 한능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회부터 5회까지 한능검 문제는요. 한국사 전공할 해도 니들 한번 풀어볼래? 해당될 문제가 많았어요. 이 문제도 니들 알까? 우리 풀어봤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게 냈어요. 예. 그래서 영어 자체가 일반 중고등학교 교재 또 공무원 교재에서 물어보지 않는 영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공한 애들만 아는 정보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초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 대중화 돼가지고요. 70 먹은 할아버지도 풀고 10살 먹은 초등학생도 풀고 왜? 문제 너무 쉬워지니까. 좋은 의미죠. 중에 많은 사람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중에 보급화시켜줘요. 네. 되게 좋죠. 역사에 관심이 넓어지니까 되게 좋죠. 또 애국심도 커질 거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기 우리 한능검 합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안 보인다. 한능검 원반이네. 2가 안 보인다. 그지? 어때? 한능검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 공무원 한국사하고 차이가 있어? 있어? 차이가 있어? 많이 있어?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쫄지 말고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해. 조금 있지? 또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격차가 좀 심하지. 맞아요.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한능검 합격해서 그러면 열심히 했나 보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성격 알잖아요. 야, 이거 20문제 네가 한번 풀어볼래? 공무원 문제 딱 갖다 줘봐. 안 풀려. 한능검보다는 공무원 기출이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이어서 또 가죠. 백제 동산 공고에서 백제왕이 신라의 공을 요청하고 진흥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다 못 풀어요. 쭉 내려가 볼게요. 7번 가볼게요. 백제성왕은 중앙관청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중앙관청 22부. 어디에서? 공주에서 한 거야? 부여에서 한 거야? 여기서 한 거야? 사비에서 한 거야? 사비에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행정국을 개편하다 보니까 22부를 만든 거야. 그 수도도 오부 지방이죠. 새로운. 8번. 성왕 때 사비에 왕사를 낙성하였다. 왕사 기억하셔야 된다. 왕사는 익산의 미륵사, 그러니까 사비의 왕사, 익산, 미륵사 모두 다 무왕 때예요. 이 문화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6, 8번 앞에다가 난이도 상이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화사예요. 여러분 가장 못하는 게 문화사잖아요. 그죠?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여의 왕사, 익산의 미륵사는 무왕 때 창건됐습니다. 9번. 9번도 별표 5개짜리예요. 되게 잘 나와요. 백제의 사택지적비, 금동대항로, 미륵사가 만들어진 시기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사택지적비, 의장 때 만들었어요. 사택지적비. 사택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해가 넘어가잖아요. 해가 지는 것을 되게 아쉬워해요. 해가 지는 것을 아쉬워하죠. 그 다음에 달이 어렵사리 돌아오는 것은 되게 오래 걸려요. 봐봐. 해가 넘어가면 되게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낮에는 해고 저녁에는 달이잖아요. 해가 지는 것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달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해와 달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시간의 길고 짧음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해와 달을 이용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뭐죠?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꼬맹이로 태어났다가 여러분처럼 청소년기 거쳐 선생님처럼 성인이 돼요.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늙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늙어가면 갖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아쉽죠. 어떤 사람이 늙어지고 싶겠어요? 피부 쭈글쭈글해지지, 몸 약해지잖아요. 뭐죠? 시간의 야속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도교예요. 도교예요. 사택지적비하면 무조건 도교 잡으시면 돼요. 해와 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료에 그렇게 나와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해가 넘어간 것을 어려워하고 또는 오지 않는 달이 되게 아쉽다는 거죠. 해가 넘어가고 달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각박. 사택지적비, 금동대항로가 만드는 시기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해설 보시죠. 사택지적비, 금동대항로, 익산, 밀산 모두 사비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비는 오늘날에 부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함락된 수도는 한성입니다. 오늘날에 여기입니다. 고구려 공격을 나가라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웅진까지. 페이지 넘겨주세요. 기출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신라의 발전. 뇌물 마리강가입니다. 뇌물 마리강. 시간이 지났나? 쉬는 시간이 됐나 우리가? 맞지? 30분에 끝났어야 되지. 그래,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